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과 함께 올여름 폭우와 또 수해 대책을 알아봅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정부가 낸 이상기후 보고서가 있었어요. 예. 그것부터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가 이제 가장 역대로 더운 해였고 예. 또 극심한 가뭄이 있었고 또 남부지방의 장마철 누적 강수량이 710mm를 넘어섰습니다. 올 여름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날씨 전망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작년에 아마 인명피해가 아마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53명이라고 하는 네. 53명이라고 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온열 질환자도 한 2,800여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폭우에 대한 홍수 피해와 함께 또 극심한 고온 현상이 같이 있었다는 그런 현상이었었고요.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갔었냐면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구상의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졌고 아마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최근의 기록 중에는 작년이 아마 역대급으로 지구 표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에 이제 반추해서 보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더 더워질까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네. 벌써 이제 작년에는 이제 엘니뇨가 한 2년째 돼 있는 부분이 올해는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거든요. 기상학자들이. 라니냐와 엘니뇨의 차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보면 태평양의 중심이 타히티 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타히티 섬하고 동쪽 끝이 페루 쪽에 있는 그 동태평양의 수온과 그다음에 중앙 태평양의 중심부에 있는 수온, 정확히 말하면 기압 차이인데 이 기압 차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 기온보다 한 0.5도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기간이고 반대로 라니냐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지는 그런 평. 네. 그러면 반대로 서태평양, 우리는 서태평양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는 서태평양 기온이 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네. 반대로 라니냐 시기에는 서태평양 수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 우리는 그러면은 홍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게 더 피해를 많이 보느냐라고 하면 보통은 라니냐 시기에 홍수 피해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시죠? 네, 우면산 산사태가 그때가 라니냐 시기였고요. 2020년이 54일간의 장마가 있어요. 역대 최장의 긴 네. 장마 그리고 섬진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에 홍수가 많이 피해났었던 그런 지역에 같은 경우 그때도 라니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작년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니냐가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홍수 피해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피해나 규모가 좀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작년에 53명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그 피해가 많이 났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오송지하 참사라든지 또 다른 우리 강남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었던 그런 인재성 성격이 네. 좀 강했기 때문에 산사태 이런 부분들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홍수 피해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올해는 라니냐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러면 올해는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자연재해가 좀 더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거기에 예. 인재 대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 하나 예를 네.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태평양 수온인데요. 지금 이미 태평양 수온이 예년보다 조금 한 3도 내지 4도 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한반도 주변에. 그래서인지 최근에 오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남부의 광둥성에 굉장히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고속도로가 완전히 산사태에 네, 쓸려 붕괴됐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네.
약 40명 정도의 사상자가 인명 피해가 생긴 많이 인명 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났거든요. 네. 그것도 지금 그 이상적으로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경우고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랄강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거의 100년 만에 지금 큰 비가 와서 지금 댐이 무너지고 거기서 상당한 지금 피해가 좀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즉 이쪽에 지금 서쪽 태평양 쪽에 있는 이쪽 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 대한 그 지금의 자연재해 현상이 벌써부터 상당히 좀 그런 조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이미 아래쪽에 있었던 베트남,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 일본까지 전부 다 굉장히 그런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들어서면서도 굉장히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역대급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인구가 많이 몰려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예, 제기가 예. 되는데요. 예를 들면 도림천 같은 예, 경우 예. 있지 않습니까? 도시 침수 예보나 지역 홍수 예보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돼 있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고도의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훨씬 큰 피해, 특히 인사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특별히 필요하고요. 올해부터 이제 좀 새롭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침수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도심 지역에 침수가 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수 침수라고 하는 그런 내수 침수에 대한 법령이 인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부터 우리가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들어온 게 극한호우라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한호우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50mm, 3시간 연속으로 해서 90mm 오면은 대부분의 피해가 그때 일어난다고 봐서 네. 그것을 극한호우 사상이라고 하는데 극한호우 사상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이제 설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향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환경부에서 새롭게 AI, 즉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아마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AI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예. 게 AI 기반으로 예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과거의 기록이나 과거의 경험을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을 가지고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AI 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어떤 지역은 사고가 덜 나고 자연재해가 덜 나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인데도 훨씬 더 많이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습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는 보다 선제적으로 예경보를 한다든지 뭐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형태가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홍수 예경보를 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홍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인데도 뭐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지역과 형태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예보가 그렇습니다. 확대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대심도 비물 터널이나 저류 시설 조성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심도 터널은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신월 배수 터널, 대심도 터널이 이미 2020년에 완공이 돼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었다고 보이죠. 2020년 이후에 이제 목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월동이라든지 그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인데요. 안양천 주변에 그 지역에 홍수가 거의 이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강남은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오세훈 시장 이전 시장 재직 시절에 그 대심도 터널을 한 6개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한 개밖에 진행이 못 된 그런 상태에다가 작년 재작년에 정말 크게 사고가 나서 지금 이제 다시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역 도림천 큰 지역에 이제 사고가 났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대심도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아마 뭐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계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빗물이 들어오면은
시간당 한 100mm 정도 되는 양을 그 지역에 있는 물을 지하에 50m에서 한 60m 정도 되는 그 아래에다가 터널에다가 일단 잠시 저류를 시켜 놓는 거죠. 보통 그게 적게는 30만 톤에서 한 50만 톤 정도 그 정도의 그 양을 저장을 시켰다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을 다시 이제 펌핑을 방류? 해서 네. 방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시키는 물을 거죠? 활용을 하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류조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천에서 이수역까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막히는 구간뿐만이 아니고 사당에서부터 이수역 그 부분이 저지대라서 거기가 홍수가 많이 나는 네, 지역인데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한 40m 지하로 뚫어서 차선도 교통을 흐름을 위해서 차선도 빼기도 하고 그 차선 아래에 그 터널의 반은 저류조로 활용을 해서 그게 바로 복합 저류조 터널 형태로 해서 홍수도 예방하고 교통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저류조의 터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말씀하시니까 사실 지난해 7월이 생각이 나요. 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1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개선이 좀 됐다고 보시는가요? 기억하기도 정말 좀 싫은 그런 사고였죠. 그래서 미호강의 공사 지역의 제방 절개로 인해서 그 물이 오송 지하 참사로 들어왔는데 그 핵심은 이제 범람의 강에 공사를 할 때 충분하게 제방을 보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그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런 지하차도의 위험한 상황에서의 지하차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동 차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 이상 왔을 때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기립이 된 상태로 차량을 통제하거나 빗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자동 방제 시스템과 또 하나는 홍수 예경보 때 이제 각 주체자들 즉 행정 주체자들에 대한 연결과 협력 관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의 것을 되짚어 본다면 이미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홍수 예경보 발령을 지자체에 뿌렸고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판단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에 구체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가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년에 대두됐는데 아마 첫 번째인 경우는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도 지하차도의 침수 통제 시스템, 즉 자동 통제 시스템은 아마 거의 다 지금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전파와 그 행위 주체자들 간의 재난관리 주체자들 간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것은 아직도 충분하지 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뉴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연재해나 호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취약계층의 피해가 집중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점이거든요. 그래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예. 특히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데 올해는 좀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좀 나오는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전국의 반지하 가구 수가 한 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만 가구 정도가 서울시에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중에서 반지하라고 그래서 재해에 취약하다고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서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그 재해에도 취약하는 그런 반지하 세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 반지하를 없애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누가 뭐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건축법을 바꿔서 반지하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하나의 방침이긴 한데 그것은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반지하 어떻게 할 거냐? 비가 얼마 정도 이상 오면은 반지하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네. 침수 방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피해가 났던 것 중에 하나는 방범창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 문을 네, 탈착을 들어갈 시킬 수 수 없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에서 지금 거의 다 아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에서의 반지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은 저지대에 있는 집을 지을 때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에서 그런 반지하 세대 자체를 지을 수 없도록 그런 필로티 형태로 지처장화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좀 바꿔주는 것이 앞으로 좀 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AI를 도입한 이제 예보 시스템이 강화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될 때 예. 문자로라든지 뭐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런 그러니까 동행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제 워낙 인구가 크고 뭐 어떻든 세계적인 도시이고 또 만약에 재해가 나면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서울시는 수방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서울시는 이제 도시 침수 예경보를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시간당 50mm 이상이 되면 그 지역에 즉 요새는 이제 국지성 호우가 발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작구는 140mm 왔는데 종로구는 뭐 30mm밖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55mm 이상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보를 때리고 또 도로 침수를 이제 15cm 정도면은 발목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의 도로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이제 예보를 때린다고 하고 그렇게 때린 상황에서 통반장부터 그다음에 지역 주민 그다음에 공무원까지 해서 이게 동행 파트너 제도라고 하는 걸 해서 재해 취약계층에 지정돼 있는 그 사람들을 방문해서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환경부에서는 요즘에 이제 MMS 문자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VMS 보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보지 못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잘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바로 목소리로 바로 음성으로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IoT나 ICT가 상당히 좀 발달해 있고 AI 기반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태풍 피해도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이었죠. 예. 흰남노 때 보면은 포항에서 지하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예, 예. 침수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물이 한번 차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급속도로 맞습니다. 예, 불어나거든요.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태풍 흰남노 때 우리가 너무나 기억이 생생한 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하 주택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 건축법에 의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그것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 지역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해도 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 요즘처럼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떤 국지성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법령이 시행된 지가 뭐 불과 한 10년 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생긴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돈을 내서 또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 지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의 지역에서의 지하 시설 방지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병행해 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인데요. 예경보제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이제 도시 침수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발령을 하고 시간당 55mm가 오는 지역은 무조건 예보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보를 때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제취약 사람들, 특히 노약자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반지하 중에서도 좀 침수 위험이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통반장들이 같이 가서 재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지하 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재방지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홍수 예경보 지도가, 홍수 예보 이제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홍수 예보 지도가 있고 도시 침수 지도가 있는데, 도시 침수 지도 같은 경우는 비가 몇 밀리미터 왔을 때, 그 몇 밀리미터 왔을 때 어느 지역까지 침수가 될 건지를, 즉 내가 내 주소를 쳐서 보면은 100밀리미터 정도 왔을 때 내 집이 어느 정도까지 잠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29개 구청 중에서도 9개 구청만 그걸 지금 오픈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구청은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에 우리 동네가 잠긴다 이렇게 하면 자기 재산권에 침해를 당할까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해서 또 지자체 오히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오히려, 된다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안전하게 많은 시설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네. 훨씬 더 안전한 지역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네. 부분들은 좀 권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집을 사고 팔 때 내 집에 홍수에 대한 취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그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우리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천에 대한 위험 취약 지구는 이미 공개돼서 다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데, 내수 침수 지도는 앞으로 이제 서울 위주로는 되어 있지만 대도시에는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환경부에서 홍수통제소에서 그 지도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을 한 것이라도 좀 공개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투명하게 해서 우리 지역이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 시나 정부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걸 빨리빨리 해서 좀 안전한 그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구축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예, 이제 이런 예. 가정 하에서 네. 주민들의 대처 요령 알려주시죠. 일단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맨 처음에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난방송, 특히 KBS 재난방송 같은 걸 잘 듣고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네. 화면에 보면은 호우가 시작되면 뭐 행동 요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저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한 곳도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피해야 될지, 이런 것들 자기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한 곳에 대한 대피 요령 같은 것을 좀 숙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부모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주변에 있는 그 취약계층들한테는 그런 부분 서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항상 상시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춰놓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비가 올 때 낚시를 한다든지 야영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수 위험 지역 같은데, 특히 공사장 같은데 주변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교수님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등산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피해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절대 그 하천 주변에서는 절대 야영을 하거나 그쪽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천, 그러니까 특히 산에서의 하천은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하천 주변보다는
그 능선 쪽으로 이렇게 좀 피해서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 라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재난 문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청취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유명한 관광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동 우량 경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 호우가 시간당 뭐 10분당 뭐 10mm, 뭐 6mm, 뭐 15mm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방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송에 좀 잘 따라 주셔서 그 부분들을 좀 서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KBS 재난 방송 전문위원이시고 예. 또 이렇게 호우특보나 뉴스특보가 열리면 그때마다 이제 출연해 주셔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또 이렇게 평소에 연구하시면서 가장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제점 제가 한 10가지 말씀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부족한데요. 그중에 딱 한 3가지만 아니야, 추려서 딱 말씀해 하나만 주십시오. 먼저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우리가 지금 KBS처럼 연중으로 이렇게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새 또 이게 지나가면 그 부분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1년 사시사철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서의 재난 문제는 어느 시기나 어느 뭐 기간이나 이런 것을 특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줘야 되고요. 재난 시기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대한 비율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국가하천이 한 80% 정도 되고 지방하천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것은 대부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나고 그 피해액도 한 5배 이상이 되고요. 개소수로 보면은 전체에 보면은 국가하천 구간은 7% 정도, 나머지가 이제 다 지방하천이고 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방하천에 대한 그 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로 다 넘겨버렸어요. 다 넘겨서 지방하천은 다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2020년부터 한 1조 원 정도가 지금 지방하천으로 이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의 50% 매칭이면 2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이미 지방으로 내려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내가 우선 급한 게 지금 하천 개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뭐 좋은 눈에 보이는 경로당이나 어디 뭐 운동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지자체에서는 생색나기가 좋기 때문에 재해 예방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빨리 그런 감시 체계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정말로 제때에 그 비용을 쓸 수 있는지 재원을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감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장석환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